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네버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증시가 특히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하락이 짙었고요. F7 종목들 전반적으로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 가운데 시장이 다시 한번 8월의 충격처럼 9월에도 이러한 충격이 나타날지 여부에 대해서 불안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다시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요. 지난달에도 제조업 관련한 지표와 또 고용 데이터를 보고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가파른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이번에도 계속된 그 제조업 경기의 불안감이 야기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그리고 러셀 2000까지 포함해서 4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 넘게 빠졌고요. 5,528선까지 밀려나갔고 나스닥 지수도 3% 넘는 큰 폭의 하락이 기록되면서 17,130선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다우지수 역시나 1.5% 하락했고요. 4936포인트선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5일 공포의 증시 급락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뉴욕 증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이 됐었는데 간밤 8월에 제조업 PMI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47.2가 찍히면서 예상치 47.5를 밑돌았습니다. 이로써 제조업 PMI가 5개월 연속해서 50 미만을 기록하게 된 거고요. 미국 경제의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경기의 위축을 가리키게 되면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추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대변하듯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죠. 빅스 선물 지수가 폭등을 했습니다. 간밤에 32%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장중에는 더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37%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기준서민이죠. 20을 다시금 돌파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무려 9%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번 2분기 매출이 300억 달러가 돌파가 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었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내려갔었죠. 실적 발표 이후에 6%의 하락 매물 나왔었고 그보다 더 골 깊은 하루가 나왔었던 간밤이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텔, AMD, 퀄컴 등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좀 강하게 내려앉았던 하루였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엔비디아 또 떨어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를 했습니다. 반독점 관련해서 지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고요. 그 하락의 폭도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굉장히 깊었습니다. 방광이나 엔비디아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을 하고요. 또 브로드컴도 6%, AMD나 퀄컴도 6에서 7% 후반까지 하락을 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6% 가까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8% 가까이 하락을 했고 인텔도 8.8%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하락세가 깊었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한 장비 단에 있어서의 종목도 6에서 9%까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서비스 쪽도 소프트웨어 쪽도 우버나 서비스나우 등의 종목들도 모두 1에서 2% 후반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M7 종목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이 하락할 때 좀 버텨내는 모습, 그러니까 오히려 상승세를 유독 좀 돋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함께 하락 마감을 하면서 7가지 종목들 모두 하락했고요. 8가지 종목 포함되는 넷플릭스까지 보자면 다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8%, 애플이 2.7%, 구글 4%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선방한 건 메타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빠졌습니다. 아마존도 1.2%,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조금 덜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테슬라도 1.64%, 그리고 GM과 포드의 주가도 모두 하락을 했고요. 넷플릭스도 3.7% 하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필수 소비재 쪽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코스트코를 제외한 P&G나 펩시코 등의 종목들은 조금
올랐고요. 월마트는 워낙에 오른 그 가운데 시장에서 좀 선방하면서 약보합권 마감이 됐습니다. 정유수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장중에 4% 넘게 빠지면서 7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제조업 지표 발표된 것 이후에 시장에서는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당연히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번졌고요. 그 때문에 또 정유주도 함께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엑슨모빌 2%대, 쉐브론도 2.2% 내렸고요. 코노코필립스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의 종목들도 2에서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재 쪽도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을 보면은 반반이었는데 일라일리가 약간 쉬어간 가운데 존슨앤존슨, AbbVie,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소폭이지만 강세를 보였고요. 머크나 파이자 그리고 암젠 등의 종목들은 함께 내려갔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좋습니다. 1%대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금융주도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금융주 그동안 그래도 상대적인 랠리를 좀 펼쳤던 섹터인데 종목 보면은 JP모건 2%, 시티그룹도 2% 안팎의 하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약세로 기울었습니다. 자, 그럼 특징적인 종목들은 또 뭐가 있었을지 확인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인텔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규장에서 8%의 급락이 나왔는데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인텔이 AI PC용 칩 루나레이크를 공식으로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주가가 막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오히려 골깊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이 루나레이크 전작보다 AI의 성능을 58%가량 개선했다라고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델, 에이서 등 고객사에 좀 납품이 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부터 사전 주문이 시작이 되고요. 24일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 루나레이크가 대만 TSMC의 위탁 생산이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위탁 생산 다양화를 위해서 삼성전자까지 인텔 칩을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인텔 8%가 넘게 떨어졌네요. 20달러에서 종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내년 이후에 출시가 되는 모든 아이폰에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사 통해서 보도가 된 거고요. 저가형 모델인 아이폰 SE는 아이폰 중에서 유일하게 OLED가 아니라 LCD 패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 SE마저도 OLED로 탑재가 될 것이다로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애플이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BOE에 OLED 패널 발주를 시작했다라는 보도였었는데요. 일단은 애플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간밤 2.8% 하락 나왔습니다. 애플 222달러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 중국 판매량이 2달 연속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이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최대 5년의 무이자 대출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7월 말부터 전기차 일부 모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직전 대비 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한 2만 위안으로 책정이 되면서 이를 판매량 부추기는데 올리는데 힘을 좀 실어줬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로이터 통신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SUV 6인승 모델 Y를 중국에서 생산할 계획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공장이 모델 Y 생산량의 한 10%를 늘리기 위해서 협력사에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간밤 테슬라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1.6%의 하락으로 210달러에서 마침표 찍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이 정규장에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웰스파고가 투자 등급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항공기 개발 비용이 추가 생산에 대한 성장을 상쇄한다라는 그 목소리였었고요. 그리고 주식 공모를 통해서 주식 희석이 나타날 거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으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내보인 겁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보잉이 항공기의 인도량을 늘리고 있다면서 이를 회복 신호로 좀 평가를 했고요.
연말이 다가오면 계절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도량은 4분기에도 올라갈 거다라는 분석을 보였습니다. 제프리스에서도 보잉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확인을 했고요. 목표가 $270를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급락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022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종가가 $161에 자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증시 포인트는 뭘까요? 다시 되살아난 아래 공포. 자, 리세션,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8월에도 시장을 참 힘들게 했었던 요인이었는데 다시 또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두 개의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를 살펴봤는데요. 우선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하는 8월 제조업 PMI는 47.2를 기록했습니다. 또 S&P 글로벌이 발표한 8월 제조업 PMI는 47.9로 나타났는데요. 두 수치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제조업 PMI는 50점을 기점으로 이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또 낮으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ISM 제조업 비즈니스 조사위원회 의장인 티모시 피오레의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경제의 수요는 약하고 산출량은 감소했으며 투입은 수용적이라면서 현재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과 또 선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본과 재고에 투자할 의향이 없어 수요가 낮은 상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수석 비즈니스 경제학자는 PMI 수치는 제조업 부문이 3분기 중반에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또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이번 주 발표된 고용 보고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졸트 보고서를 비롯해서 이 민간 고용 지표인 ADP 보고서와 또 정부의 공식 비농업 일자리 보고서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만약 고용 데이터가 지난달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온다면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면 또 시장에는 순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요. BMO 캐피털 마켓의 이안 린겐 전략가는 금요일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까지 투자자들은 긴장할 것이라고 시장을 내다보고 있고요. 또한 모건 스탠리의 윌슨 전략가는 고용 지표가 경기 회복의 증거가 된다면 이 랠리에서 뒤처졌던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가 또 될 수 있지만 예상보다 나쁘다면 성장 가능성이 가라앉았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제조업 관련한 데이터 그리고 고용 데이터를 보고 시장이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서 그래도 고용 쪽은 괜찮구나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시장을 좀 반전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 달에는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지난달과는 또 색이 다르게 될지 계속해서 관련한 내용들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입뉴스 오늘도 네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입뉴스는 지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프의 새로운 수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브랜드 책임자로 보브 브로더도프라는 인물이 임명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램이나 도제 등의 근무 이력을 갖췄습니다. 지프에 그래서 전동화 포트폴리오 출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프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스텔란티스가 북미 지역 지프 브랜드의 책임자로 이 보브 브로더도프를 임명했습니다. 브로더도프는 이전에 램 브랜드 운영 부사장과 또 도지의 영업 운영 책임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이 지프의 전략, 판매, 마케팅을 총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텔란티스는 브로더도프의 다양한 경험이 이 앞으로 지프의 전동화 포트폴리오 출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 패션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저도 이 뉴스 보면서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옷이다라는 건데요. 옷을 실험실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섬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재배된 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면 같은 경우에는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게 되는데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뭔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료업계 트렌드로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물이나 토지, 비료 등의 사용량이
시간이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H&M이나 인디텍스 등에서 이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확인해 볼까요? 네, 최근 의류업계에서 실험실에서 지배된 면을 활용해서 우류 생산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리와 같은 스타트업은요, 이 식물 세포를 배양하고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해서 면섬으로 변형시키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 랩 그로운 면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험실에서 면을 재배함으로써 이 통상적인 방식 대비 물 사용량은 99%, 또 토지 사용량은 97%, 비료의 부정적인 영향은 91%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H&M 또 인디텍스와 같은 대형 패션 기업들도 이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규모 상업화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랩그로운 코튼까지 들어보게 되니까 참 신기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확인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매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이야기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7월 중순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주의 주식을 매도하고 있죠. 1년 사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가 4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성공했다라는데 워낙에 오래 투자한 기업이죠. 여전히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매각하는 그 의도가 규제 감시를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약 62억 달러 규모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7월 중순 이후 총 1억 5,010만 주를 매각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는 지난 1년 사이 4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도 버크셔는 여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로 약 8억 8,270만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가로는 약 36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버크셔가 규제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지분을 10% 이하로 줄이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입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인텔 소식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인텔,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요. 심지어 다우지수에서도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인텔은 AI나 파운드리 사업에 좀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배당금을 중단하고 인력 감축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있어서도 퇴출을 당할 위기다. 정말 퇴출될까요? 네, 인텔이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랠리에서도 뒤처지고 또 파운드리 산업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텔은 최근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 전체 인력의 15%를 감축하는 등 비용 절감 감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이 이렇게 만약에 퇴출을 당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수에서 빠지게 되면 새롭게 또 유입이 되는 그 기업이 뭔지도 또 궁금합니다. 관련한 다양한 ETF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 빠져나가고 다시 유입되는 그런 종목들이 뭐가 될지도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 뉴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밤사이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미국의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를 엔비디아가 받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은 규제 기관의 관심을 끌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이 반독점 이슈에서 특히 또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미국 네. 시장에는 강하게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산업을 장악하는 엔비디아 역시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됐는데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몇몇 회사에 소환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강도가 더 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이전에는 기업에 설문지를 보냈지만 이제는 수신자에게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이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요청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법무부가 엔비디아를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규제 당국은요, 엔비디아가 자사의 인공지능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매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즉 구매자가 다른 칩 공급업체로 갈아타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사한다라는 걸까요? 네, 규제 당국이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딜이 있는데요. 지난 4월에 발표된 런 AI 인수 계약입니다. 이 인수로 인해서 고객들이 엔비디아 칩에서 벗어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네. 런 AI는 고객이 AI 컴퓨팅 리소스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기업 고객들은 런 AI를 통해서 컴퓨팅 인프라를 관리하고 또 최적화할 수 있는데요. M&A 계약 체결 당시 런 CEO는 런 AI는 2020년부터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또 양사는 고객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 돕도록 힘쓰고 있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에 대한 특정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M&A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엔비디아 입장이 쉽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밤사이 엔비디아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죠. 얼마나 빠졌습니까? 네, 현지 시간 3일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9.53% 급락하면서 108달러 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5영업일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는 13% 이상 하락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락세를 어디까지 끌고 가게 될지 좀 주가 체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뉴스는 엔비디아 반독점 관련한 조사에 착수가 된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뉴스는 에어비앤비 소식입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에어비앤비도 꼽힐 수가 있는데 뉴욕시에 좀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네, 이 주가 급락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에어비앤비가 미국 뉴욕시에 비판적인 코멘트를 날리면서 또 동시에 도움도 요청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네. 에어비앤비는 자신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단기 임대 호스트가 엄격한 거주 규칙과 또 건축법을 준수해야 뉴욕시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 주택 위기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뉴욕시가 왜 단기 임대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를 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뉴욕시는 언제나 극심한 주택 부족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임대가 활성화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이 임대할 주택 수는 감소하게 되겠죠. 이는 주거 비용 상승으로도 곧 연결이 되고요. 즉 에어비앤비가 핵심 사업으로 두고 있는 단기 임대 사업은 뉴욕시의 주거 정책과는 대치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단기 임대가 주거 지역을 상업화시키는 문제, 또 더 많은 단기 임대를 위한 건축법 위반 문제 등도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이제 뉴욕시는 단기 임대 숙소 등록을 까다롭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에어비앤비가 이런 뉴욕시의 규제가 결과적으로는 도시의 주거 환경을 좋게 만들지도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에어비앤비의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단기 임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뉴욕시의 주거 정책과는 좀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에어비앤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에어비앤비가 뉴욕시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네. 이 에어비앤비가 주장하는 바는요, 효과도 없는 규제를 이제는 좀 완화해달라. 이런 입장인데요. 에어비앤비의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은 뉴욕시가 해당 규제를 재평가하고 주택 소유 주가를 다시 한번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시가 법의 일부를 철회함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숙소 공급을 늘리고 상주 호스트를 지원하며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지역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또 덧붙였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뉴욕시의 정책 강화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 정책은 지난해 9월 시행이 되면서 데이터 분석 기업 에어 지난 8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 뉴욕시의 단기 숙소 수는 1년 만에 83%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뉴스 에어비앤비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